서가 명가.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대통령으로 잡았는데요. 역시 우리 정치에서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헌법과 관련된 형태도 역시 이런 그 정부 형태와 관련돼서 비롯됐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그 대통령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없는 오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통령제, 오늘의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특성은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대통령제의 특성들이 축적되어서 나타났던 거고, 그리고 오늘 곧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48년에 만들어진 대통령제도 그 이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사실은 이러저러한 형태로 반영이 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 아래서 뚝 우리에게 어떤 대통령제가 만들어진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우리가 겪으면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연속적인 형태에서 우리의 시스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대통령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4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의 정체에 대한 그런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헌법,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관련해서 처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그 이전의 논의입니다. 금년이 이제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제 큰 그걸 기념하는 이제 해가 됐는데요. 이 임시정부 100년,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이 사실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이라든지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운동은 3.1운동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나고 난 이후에 이제 몇 곳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상해 임시정부가 생겼고, 상해뿐만 아니라 한성에도 임시정부가 있었고, 또 블라디보스톡에 노령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의 곳으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일부는 뭐 무장투쟁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그때 만들어진 게 1919년입니다. 그래서 48년 헌법부터 오늘날의 헌법까지 우리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3.1운동은 정말 중요한 우리 역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1운동 이후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이때 1919년 4월 1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19년 4월 11일에 처음으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이라는 걸,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이 공식 문서상에 처음으로 나온 게 1919년 4월 11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왕조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왕조하에 있었는데 1919년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새 나라를 만들겠다고 노력했던 분들의 거의 대다수는 다 공화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왕조를 복원하겠다는 움직임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왕조가 제대로 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효율적으로 통치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반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전 1910년에 있었던 그 신해혁명, 손문이 이끌었던 신해혁명도 사실 우리 당시에 그 지성인들이나 독립운동 지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국무총리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가 아니고요, 총리제를 갖고 있었고 이승만이 국무경 외무장관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국무총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하버드에서 석사를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한 정말 지금 봐도 짱짱한 그 학벌인데, 근데 생각은 그렇게 민주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매우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성 그 임시정부에서는 거기서도 이제 이승만을 맨 윗자리에 놨는데, 그때 이 양반을 뭘로 뒀냐면 제가 어디다 썼는데,
집정관 총통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집정관 총통이라는 자리를 이승만 박사한테 부여를 했고요. 한성 임시정부에서는. 그래서 당시 이 박사는 미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 명함에다가 프레지던트 오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대통령인 거죠.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 자기를 국무총리로 준 거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그 9월 11일, 이게 4월 11일이고요. 5개월 뒤에 임시 대통령제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25년 되면 다시 바뀌는데, 우리나라 이걸 뭐 우리 역사에 포함을 시킨다면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때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뭐 일단 사람들하고 서로 잘 안 맞았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가 일단 미국 가가지고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일단 안 들어오고 돈도 뭐 모아서 보낸다고 했는데 돈도 잘 안 보내고, 그 일단 하나 문제가 됐고요. 그 전에 이제 윌슨 대통령한테 우리를 좀 그 밑에서 그 미국이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청원서를 보낸 게 있습니다. 18년인지 하여튼 3.1운동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승만 박사가 그걸 이제 윌슨 대통령한테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매우 분노하게 했던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제 상해 합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성 쪽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본인은 애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8년 그 정부 수립해서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당시 국회의장이던 이승만 박사가 했던 이야기 보면, 거기 이제 출발점을 상해 임시정부로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라 한성 임시정부로 이렇게 본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이때 이제 잘립니다. 잘리고 이때 이제 내각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 임시공화국이다 하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을 하는데, 이제 국무령이 이제 집행부가 되고요. 우는 또는이랍니다. 집행 또는 집행하게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해서 책임을 간다. 그러니까 그 임시의정원이라는 게 의회니까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형태로 이렇게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래서 다시 이제 대통령이 없는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27년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7년부터 41년까지가 국무위원제인데요. 이때는 좀 뭐 27년은 이제 당시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시기가 임시정부로서는 조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특히 30년 이후부터는, 상당히 만주사변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매우 좀 어려워서 정치 없이 떠돌던 게 이제 30년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회의체도 강력한 리더십을 두지 않고 그냥 국무위원들만 놔두고 그 국무원들이 어떤 집단 지도적인 형태로 끌고 가는 형태를 만들었던 게 이제 27년부터 41년 사이의 그 정체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석이라는 이름이 있긴 했었지만 그냥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는 사회자 정도의 의미 이상은 없었던 거죠. 44년 현장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아마 이 무렵에는 뭔가 이 전쟁의 흐름 속에서 일본이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거기 있던 분들이. 그래서 지금 19년부터 만들어졌던 이 임시헌법 중에서 가장 구체적입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이게 나중에 해방 이후에도 이 논의, 특히 44년에 했던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사실은 논의와 관련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석과 부주석 있고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불신임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제 주석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불신임 투표를 전제로 한 내각제적인 특성이 이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이제 탄핵하는 거지만, 그건 뭐 앞에서도 있었지만, 신임할 수 없을 때는 불신임한다라는 건 이제 좀 다른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법률이나 명령, 또한 그리고 법률, 명령, 그리고 제안에 관한 사항을 국무위원회가, 그러니까 내각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 결산, 그 다음에 예산 초과 및 예산외 지출도 국무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말하자면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법률을 제안할 수 있고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당시에 뭐 의회가 시원치도 않았고 뭐 국민이 뭐 다른 기구가 다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임시의정원을 중심으로 뭔가 역할을 국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용어도 이제 여기 가면 국무위원회라는 이름이 되죠. 이게 이 44년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 임시원정은 사실은 45년 이후에 논의됐던 헌법 개정의 논의에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실제로. 참고로 그걸 위해서 대통령제하고 내각제의 차이를 간략하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뭐 대통령제 뭐 미국이고 지금 현재도 뭐 그 원래 의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 미국밖에 없으니까요.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삼권 분립이죠. 그죠? 미국의 그 파운딩 파더즈라는 사람들은, 헌법 만든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매우 큰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모여진 권력은 언제든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출발점이 매우 공감이 갑니다. 저는. 모든 권력은 아무리 그 사람이 양심적이고 선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권력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개의 권력은 3개로 쪼개줘야 되고 그 3개의 권력은 서로를 견제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견제와 균형. checks and balances가 미국 대통령제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임기는 4년, 하원 임기는 2년, 상원 임기는 6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선거 같은 바람이 불면 대통령도 어느 당, 뭐 하원도 어느 당, 상원도 어느 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2년, 4년, 6년을 해놨고 상원도 3분의 1씩 뽑는 겁니다. 그래서 2년마다 3분의 1씩 뽑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른 이유, 뭐 큰 주와 작은 주의 대립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이긴 하지만, 하원은 인구 비례로 간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구 비례로 가고, 대신 상원은 인구의 규모와 무관하게 다 2명씩이다. 그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원과 상원을 동일한 권한을 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상하원은 동일한 권한입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영국 같으면 하원이 훨씬 압도적인 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상하와 양원을 주니까 그러면 하원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작은 주들이 힘을 합치면 큰 주에 이걸 막을 수가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지 않도록 한 게 미국 시스템입니다. 대통령제는 미국이 발명한 거고요. 인벤션한 거예요. 발명을 해낸 거고요. 없던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반면에 내각제는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져 생깁니다. 진화의 소산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왕이 있었고 왕과 뭐 의회가 있었고 뭐 이런 다툼 속에서 이제 내각제가 만들어졌는데 내각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왕과 의회만 있었던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의회가 이제 갈립니다. 이제 뭐 왕을 지지하는 정당 혹은 왕을 반대하는 정당. 그랬다가 이제 그게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야당. 내가 반대는 하지만 왕 자체나 혹은 이 체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야당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여야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뭐 몇 개 정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왕이 이제 손을 띄었으니까 그럼 니네가 알아서 나라 살림하고 다만 절대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까 중요한 건 나한테 와서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각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하는 권력이기 때문에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만 행정 권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각제는 권력 융합입니다. 그래서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여소야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쥔 총리는 일단 의회 내 다수 의석을 장악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여러 가지, 만약에 그 당이 원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은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전제 조건은 자기 당 내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자기 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면 다 통과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형 대통령제도 아니고 또 완전한 형태의 내각제도 아닌 특성을 갖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되게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관련된 논의가 나오면 자꾸 미국형 대통령제를 근거로 삼는데 사실 우리의 대통령제가 걸어온 길은 미국과는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임시정부 시절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가 45년부터 48년 사이 해방공간에서 여러 가지 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 속에
반영이 되고 들어가면서 또 최종적인 단계에서 또 한번 트위스트를 겪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의 대통령제가 만들어졌고 그게 사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성에서 미국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치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헌법기초위원회가 이제 48년 5월 10일에 역사적인 그 선거가 치러지고 그래서 이제 재헌국회가 결성이 되고 난 이후에 맨 먼저 했던 작업이 헌법을 만드는 일과 정부 조직법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요. 헌법은 뭐 일단 여기서 원래 뭐 여러 가지 기초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법무장관하는 권성열 씨 안도 이제 참고안으로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갖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논의 결과는 대개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각제를 기초로 했던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이승만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뭐 그 전에도 여러 번 나는 대통령제가 아니면 안 해, 뭐 안 해 그랬었는데 이제 이 최후 통첩을 합니다. 난 정부에 안 들어갈 거다. 정부에 안 들어가고 나는 민간에 남아서 시민운동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승만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너져가지고 다시 총선을 치르면 그때 김구나 한독당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럼 지금 같은 수적 우위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민당이 마지막에 이승만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 대통령제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걸 수정을 합니다. 그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한 내용이 매우 재밌습니다. 대통령제인데 임기는 이제 4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각제가 아니니까 법률안 거부권도 없앴고 국회 해산권이나 불신임권도 다 삭제했습니다. 이건 다 없애야 되니까, 내각제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봤던 것처럼 국무원은 국무원의견 합의체, 아까 했던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합의체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임시정부 때 있었던 그 헌법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무위원은 임명하고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관과 국무위원은 별개입니다. 국무위원이 훨씬 더 사실은 조금 높은 일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장관들 뽑는 거죠. 이것도 이원화됐고요.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승인 얻어야 되는데 이것도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봤던 44년 임시헌장에 있었던 거랑 똑같죠. 이건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총리, 이거는 내각제적인 거죠. 국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실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 제출할 수 있다. 이건 내각제적인 거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임시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과 국무원의 겸직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직 의원이 장관이 될 수 있었고 실제로 장관 역할을 수임을 했습니다. 당시에. 뭐 여러 명 있는데 예컨대 조봉암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으로 당시에 이승만 정부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간선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헌헌법이 만들어진 거는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의 힘이 부딪힌 타협입니다. 즉 한민당이 주도했던 어떤 헌법기초위원회라고 하는 힘과 이승만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힘이 둘이 부딪혀서 그 두 개의 힘에 의해서 타협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국의 대통령제는 혼합형적인 특성, 말하자면 아주 미국적인 형태의 대통령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내각제도 아닌 그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왔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들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상당히 견제받는 대통령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죠. 몇 가지가 있죠. 보시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관들이 많이 반대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거를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의결기관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부서하도록 한 것도 난 양심상 이거 부서 못하겠다 하면 법률안 효력을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은 견제받는 대통령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왔는데 그 이후에 한국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오늘날까지 계속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견제받는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점점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형태로 쭉 왔다는 거죠. 그게 물론 이제 박정희 때나 특히 전두환 때나 이럴 때는 어떤 대통령 무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빼고 그냥 대통령 뭐 유신은 아예 뭐 그건 논외고요. 그걸 빼고 보더라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좀 강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서가 명가